영하 15도, 한겨울밤 10시, 시골 외곽 버스터미널. 막차마저 끊긴 텅 빈 공간에 12살 쌍둥이 남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손가락이 안 느껴져. 동생 지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만졌습니다. 할머니가 채워주신 은색 팔찌. 정말 위험할 때 확인해라.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팔찌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하셨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2살 쌍둥이는 왜 한겨울밤 버스터미널에 홀로 남겨진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팔찌에 무엇을 숨긴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3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달 전 11월 어느 날 서울 강남의 작은 장례식장. 하얀 국화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선 12살 쌍둥이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오빠 민준이 영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동생 지우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침마다 머리를 빗겨주시던 손길, 저녁마다 숙제를 봐주시던 따뜻한 목소리, 이제 다시는 느낄 수 없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도 없는데 할머니까지. 쌍둥이가 어떡하나. 참 불쌍해라. 민준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큰이모 한영숙이었습니다. 큰이모가 영정 앞에서 깊이 절했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큰이모가 고개를 들어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지우야. 큰이모가 다가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 그래도 피부치가 키우는 게 낫지. 민준이 큰이모의 품에 안긴 채 생각했습니다. 큰이모가 계시네. 다행이다. 할머니 장례 후 사흘째 되던 날,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를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민준과 지우, 큰이모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강남 건물 3채, 시가 총 35억, 예금 8억, 보험금 5억, 총 48억입니다. 큰이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정 후견인은 조카인 한영숙 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큰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시게 됩니다. 큰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큰이모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이모가 말했습니다. 너희 이제 이모 집에서 살아야 해. 짐 싸자. 일주일 후 쌍둥이는 큰이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큰이모와 큰이모 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큰이모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국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먹어.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야. 큰이모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작은 방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불을 나란히 깔고 누웠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돼? 지우가 작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큰 이모가 계시잖아. 민준이 동생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큰 이모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그날 밤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준이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이모와 큰이모부였습니다. 얼마래? 큰이모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강남 건물 세 채 35억. 예금이랑 보험금 합치면 48억. 큰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쳤다. 48억이라고? 큰이모부의 목소리가 흥분에 떨렸습니다. 민준은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 어둠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애들 깬다. 우리 빚이 15억인데 이거면 다 갚고도 남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하나라도 잘못하면 다 날아가. 민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후견인이 당신이니까 건물 처분도 당신 마음대로지. 응, 아이들 미성년자니까. 법원 허가만 받으면 돼. 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애들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자. 큰이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지우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큰이모가 우리 돈 얘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12살 아이의 마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큰이모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민주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큰이모가 말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집 가서 짐 정리해야겠다. 집 비워야 하거든. 민준과 지우는 큰이모 차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 할머니와 함께 살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즐겨 쓰시던 라벤더 방향제.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큰이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2시간 안에 끝내.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 두 아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침대, 화장대,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금방이라도 돌아오실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할머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안경, 수첩, 볼펜. 할머니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랍이 얕았습니다. 민준이 서랍을 완전히 빼냈습니다. 바닥을 두드려 보니 빈 공간이 느껴졌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들어 올리자 비밀 칸이 열렸습니다. 안에 얇은 태블릿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켰습니다. 화면에 잠금이 떴습니다. 민준은 할머니 생일을 눌렀습니다. 잠금이 해제됐습니다. 화면에 동영상 파일 하나만 있었습니다. 제목은 민준, 지우에게였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할머니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아, 지우야.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찍는다는 건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는 뜻이야.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큰이모 조심해. 요새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해. 재산이 얼마냐고, 건물은 어디 있냐고.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증거를 다 모아뒀어. 녹음 파일이랑 문자 캡처, 은행 금고에 넣어뒀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변호사 최민석, 이 사람한테 연락해. 할머니가 미리 부탁해뒀어.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팔찌하고 목걸이 할머니가 채워준 거 기억하지?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절대 벗지 마. 정말 위험할 때 확인해봐. 할머니가 다 준비해뒀어. 민준이 무의식 중에 왼쪽 손목을 만졌습니다. 은색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난달 생일 때 할머니가 채워주신 거였습니다. 민준아, 지우야. 할머니 믿어. 반드시 지켜줄게. 할머니가 항상 너희 편이야. 사랑한다.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블릿 화면 위로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오빠. 지우가 옆에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알고 계셨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가 우릴 지키려고 준비하셨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팔찌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위험할 때 확인해봐.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태블릿을 다시 비밀칸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원래대로 끼워 넣었습니다. 지우야, 이거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응, 절대 안 할게. 두 아이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준비해뒀어. 팔찌에 비밀이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큰이모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48억. 애들은 나중에 생각하자.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말. 큰이모 조심해.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지켜봐야겠어. 큰이모가 정말 나쁜 사람인지.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12살 소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 교실이었습니다. 시험지가 나눠졌습니다. 자, 수학 시험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답이 술술 나왔습니다. 1번 문제, 답은 240. 2번 문제, 답은 63. 3번 문제, 답은 28분의 9. 모든 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20분 만에 다 풀고 검토까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민주는 시험지를 백지로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어디 아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선생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동자의 초점을 일부러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셔서 충격받았나 보다. 옆자리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 완전 바보 됐대. 불쌍하긴. 예전엔 전교 1등이었는데. 민주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해. 바보 연기가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큰 이모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거실에 자욱했습니다. 민준아, 학교 갔다 왔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큰 이모가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의 눈앞에서요. 야, 귀 안 들려?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큰 이모가 혀를 찼습니다. 입에서 담배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 녀석 진짜 머리 맛이 갔나 봐. 옆에 있던 큰 이모 부가 킬킬거렸습니다. 잘 됐네. 바보면 신경 안 써도 되잖아. 큰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뭘 알겠어. 민주는 속으로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민준이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것처럼 아침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계란과 김치를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리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손이 서툴러서 계란 껍데기 조각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 조절이 어려워서 계란말이가 반쯤 탔습니다. 그래도 정성껏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큰 이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 이모, 제가 아침 차렸어요. 큰 이모가 상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뭐야? 계란말이가 새까맣잖아. 죄송해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큰 이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큰 이모의 발이 식탁을 걷어찼습니다. 탁! 국그릇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밥그릇이 뒹굴었습니다. 계란말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민준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쓸데없이 설거지만 늘리네. 빨리 치워. 큰 이모가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계란말이를 만들면 맛없어도 항상 맛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방에서 지우가 나왔습니다. 오빠 옆에 서서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민주는 조용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도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두 아이는 말없이 함께 치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방에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자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큰 이모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태블릿과 함께 숨겨뒀던 것이었습니다. 큰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매물 언제 내놓을 거야? 다음 주. 부동산이랑 얘기했어. 큰 이모 부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35억짜리 건물 팔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예금이랑 보험금도 있잖아. 그것까지 하면 50억 넘어. 드디어 빚에서 해방이다. 큰 이모 부가 낮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어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걱정하지 마. 계획 있어. 큰 이모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남자애는 완전히 바보 됐고 여자애는 말도 안 해. 뭘 알겠어.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2월쯤 되면 처리할 거야. 민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리한다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끝까지 녹음했습니다. 30분 후 큰이모 부부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다 들었어? 응. 전부 녹음했어. 민준이 녹음기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팔찌를 만졌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자. 12살 소녀는 어둠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보인 척하며 한 걸음씩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큰 이모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매일 밤 녹음되고 있다는 걸, 12살 아이가 모든 걸 계획하고 있다는 걸. 민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민준은 매일 밤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벌써 60일치가 모였습니다. 큰이모 부부는 매일 밤 재산 얘기를 했습니다. 민준은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바보 연기는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민준아, 이 시의 주제가 뭘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앉아. 반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완전히 망가졌네. 불쌍하긴. 민주는 속으로 모든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학대가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큰 이모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상한 김치와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먹어. 큰 이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상한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민준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습니다. 큰 이모가 달려왔습니다. 이 멍청한 놈.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민준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미안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민준. 지우가 오빠 뺨에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오빠 아파? 괜찮아.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는 잘하고 있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기록하고 있어. 지우가 펼쳐 보였습니다. 12월 5일 큰 이모가 오빠를 때렸습니다. 12월 7일 상한 음식을 먹였습니다. 12월 9일 난방을 꺼서 너무 추웠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민준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꼭 이길 거야. 1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이모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건물 계약 언제 넘어가? 다음 주 금요일. 35억 현금으로 들어와. 민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보험금이랑 예금은 이미 인출했어. 통장에 48억 들어있어. 큰 이모부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드디어 빚 갚고 외국 갈 수 있겠네. 응, 2월 중순쯤 떠날 거야.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전에 애들은 2월 첫째 주 금요일로 잡았어. 큰 이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디로 데려갈 건데? 시골 버스터미널. 한밤중에 차 없는데.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추우니까 알아서 얼어 죽을 거야. 우리가 직접 손 뗀 게 아니잖아. 천재다, 당신. 큰 이모부가 낮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민준. 지우가 물었습니다. 오빠 언제래? 2월 첫째 주 금요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골 버스터미널에 버린대.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민준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준비해 두신 게 있잖아. 민준이 팔찌를 만졌습니다. 지우도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정말 위험할 때 확인하라고 하셨어. 그날이 바로 그때야. 우리 살 수 있어?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응. 할머니가 길 만들어뒀어.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민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1월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큰 이모가 말했습니다. 애들아, 이번 주 금요일에 시골 할머니 산소 갈 거야. 민준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멍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90일치 녹음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의 일기장도 빼곡했습니다. 90일간의 학대 기록.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이제 곧이야. 민준이 팔찌를 만졌습니다. 지우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할머니, 저희 잘할 수 있겠죠? 민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다 준비해뒀어. 이틀 후 2월 첫째 주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민주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우의 일기장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팔찌를 확인했습니다. 목걸이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녁 7시 큰 이모가 불렀습니다. 애들아, 출발한다. 민준과 지우는 점퍼를 입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무언의 약속을 나눴습니다. 우리 꼭 살아남자.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큰 이모부가 운전석에, 큰 이모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가로등이 뜸해졌습니다. 건물도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지우가 오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도 동생 손을 꼭 쥐었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밤 8시 차가 멈췄습니다. 낡은 버스터미널 앞이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녹슨 철제 벤치, 금간 유리창, 어둠 속에 잠긴 매표소, 하루에 버스가 3대밖에 서지 않는 작은 시골 터미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멍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2살 소년의 긴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큰 이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큰 이모부도 함께 내렸습니다. 애들아, 내려. 민준과 지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15도. 너무 추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 착하게 기다려. 큰 이모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이모와 큰 이모부가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사라졌습니다. 민준과 지우만 텅 빈 터미널에 남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대합실에서 영무원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막차 끊겼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큰 이모가 화장실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영무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합실로 돌아가 불을 껐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10시.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지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오빠, 너무 추워. 민준이 자기 점퍼를 벗어 동생에게 덮어줬습니다. 자기는 얇은 티셔츠 하나만 남았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빠, 손가락이 안 느껴져.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지우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우야, 눈 떠. 민준이 동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반응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동생이 죽는다.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야. 할머니가 말씀하신 정말 위험할 때 민준이 팔찌를 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민석 변호사.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우야, 눈 떠봐. 제발. 민준이 지우를 흔들었습니다. 지우가 흐릿한 눈으로 오빠를 봤습니다. 너도 목걸이 열어봐.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민준이 대신 열어줬습니다. 왼쪽에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 지우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오른쪽에 할머니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은행 본점 금고 1234 증거 다 있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둘 다 필요하게 만든 거야. 나는 도움 요청, 너는 증거 확보. 민준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 둘이 함께여야 해. 할머니가 길 만들어뒀어. 우리 살 수 있어. 민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민준의 눈빛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지우야, 일어나. 공중전화 찾아야 해. 지우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동생을 업었습니다. 12살 아이가 12살 동생을 업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200m 떨어진 공중전화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뒀어. 포기하면 안 돼. 10분 후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민준은 지우를 내려놓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있었습니다. 팔찌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최민석 변호사님이세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5초간의 침묵.
그리고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왔습니다. 민준이, 지우? 네. 저희 버려졌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파주시 외곽 버스터미널이요. 거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 1시간이면 도착해.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잘 참았어. 조금만 더 버텨. 선생님이 반드시 데리러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은 공중전화기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우도 옆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오빠, 우리 살 수 있어? 응. 할머니가 길 만들어뒀잖아. 민준이 팔찌를 꼭 쥐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 30분. 민준과 지우는 공중전화 부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꼭 아는 채로요. 두 아이 모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오빠,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응, 조금만 더. 곧 오실 거야. 민준도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얼어 죽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두 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튕기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민준아, 지우야.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안해. 선생님이 너무 늦었어. 따뜻했습니다. 변호사의 코트에서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세제 향기였습니다. 민준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변호사가 재빨리 자기 코트를 벗어 두 아이를 감싸줬습니다. 차로 안내했습니다.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차 안에 퍼졌습니다. 뒷좌석에서 담요 2개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을 꽁꽁 쌌습니다. 손 녹여야 해. 빨리. 변호사가 아이들의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며 비볐습니다. 마찰로 녹이는 것이었습니다. 조수석 손잡이 통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흔들어서 열을 낸 뒤 아이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꼭 잡고 있어. 보온병도 꺼냈습니다. 따뜻한 꿀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씩 마셔. 천천히.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온몸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지우도 마셨습니다. 파란 입술에 조금씩 색이 돌아왔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아이들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변호사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 사이에요. 한 손으로는 민준의 어깨를, 다른 손으로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 참았어. 정말 잘 견뎠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알아. 할머니께서 6개월 전에 선생님한테 연락하셨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준비하셨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선생님이 지킬게. 큰 이모는 절대 너희한테 손 못 대. 변호사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갈 거야. 증거 다 제출하고. 민준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도 증거 모았어요. 90일치 녹음이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단하다, 민준아. 정말 대단해. 지우도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는 매일 일기 썼어요. 90일간 학대 기록이요. 변호사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 둘 다 정말 용감해.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빠져나가 불빛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민준과 지우는 서로를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주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90일간의 증거가 담긴 작은 기계에 할머니가 준비해준 팔찌와 목걸이, 변호사의 도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큰 이모를 법정으로 끌고 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대한은행 본점이었습니다. 변호사와 민준, 지우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금고 번호 1234가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신분 확인을 했습니다. 고 박순자 여사의 손녀분들 맞으시네요. 변호사가 후견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금고실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이 금고 1234를 열었습니다. 안에 큰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개의 파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큰 이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건물은 몇 채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가 불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들이었습니다. 큰이모가 큰이모부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가 건물 세 채 있대. 35억은 될 거야. 보험금도 10억 가까이 된대. 이번 기회에 빚 다 갚자.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간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9월. 증상 급성 복통, 구토, 어지러움. 담당 의사 소견 독극물 의심, 정밀 검사 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알고 계셨구나. 네 번째, 할머니의 편지였습니다. 민준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손글씨였습니다. 민준아, 지우야.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큰이모가 작년부터 이상했어. 자꾸 재산 얘기를 하고 할머니 밥에 이상한 약을 탔어. 할머니가 3년 동안 증거를 모았단다. 녹음도 하고 문자도 캡처하고. 혼자 싸우지 마. 최민석 변호사님이랑 함께해. 할머니가 미리 다 부탁해뒀어. 사랑한다.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게. 지우가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변호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께서 3년 동안 준비하셨어.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할머니 사망 당일 CCTV 영상이었습니다. 큰이모가 할머니 집을 방문한 장면이었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 할머니 컵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경찰서 가자. 오후 2시, 파주 경찰서였습니다. 형사과 사무실, 변호사가 책상 위에 증거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동 유기죄로 고소합니다. 피고 소인은 한영숙, 김태수. 담당 형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피해자 민준 군이 3개월간 녹음한 파일입니다. 변호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큰 이모 부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48억 넘어. 빚 다 갚고 외국 가자. 애들은 2월 첫째 주에 시골에 버리면 돼. 얼어 죽으면 우리가 직접 손 뗀 게 아니잖아.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피해자 할머니께서 3년간 모은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큰 이모의 협박 녹음, 문자, 할머니 독살 시도 증거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즉시 체포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6시 큰 이모 집 앞 경찰차 3대가 섰습니다. 형사 5명이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큰 이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영숙 씨, 아동 유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큰 이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동 유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변호사 입회하에. 잠깐만요. 오해예요. 큰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에서 큰 이모부도 끌려 나왔습니다. 당신도 김태수 씨 맞죠?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두 사람 모두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큰 이모가 차창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지우야, 이모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민준과 지우는 변호사 차 안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오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겼어. 아직 아니야. 법정까지 가야 해. 민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사가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잘했어. 너희 둘 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돼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돼. 할머니 사망 건도 재수사 들어갈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전 끝까지 할 거예요. 법정에서 증언할 거예요. 무섭지 않니? 무서워요. 근데 해야 해요. 할머니 위해서요. 변호사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경찰차. 큰 이모가 타고 있는 차. 할머니, 보고 계세요? 큰 이모가 잡혔어요. 민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팔찌를 만졌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기적 같은 선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민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싸움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이제 법정만 남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정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딸깍거렸습니다. 피고인석에 큰이모 한영숙과 큰이모부 김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형광등 불빛에 번들거렸습니다. 민주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지우, 오른쪽에는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13살이 된 민준의 눈빛이 피고인석을 향했습니다. 큰이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큰이모가 순간 움찔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검은 법복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영숙, 김태수는 12살 조카 남매를 외곽 버스터미널에 유기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하 15도, 한겨울밤, 막차가 끊긴 시골 터미널에 아이들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검사가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 유기죄입니다. 큰 이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할머니가 남긴 48억 원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할머니 사망 사건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첫째, 피해자 민준군이 3개월간 녹음한 피고인들의 대화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큰 이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48억 넘어. 2월 첫째 주에 애들 버리고 외국 가자. 시골 터미널에 버리면 알아서 얼어 죽을 거야.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피해자 할머니 고 박순자 여사가 3년간 모은 증거입니다. 검사가 서류 뭉치를 들어올렸습니다. 피고인들의 협박 녹음, 문자 메시지, 독극물 투여 CCTV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할머니 사망 원인을 재조사한 결과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큰 이모부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 신청이 있습니까? 피해자 민준군이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다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오빠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법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큰 이모를 믿었습니다. 13살 아이의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큰 이모밖에 없었으니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큰 이모는 처음부터 저희 돈만 원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민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큰 이모가 그걸 발로 걷어찼습니다. 바닥에 다 쏟아졌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피고인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버리고 갈 때 큰 이모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큰 이모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 이모, 왜 그랬어요? 민준의 마지막 질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큰 이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한영숙.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살인 미수, 아동 유기, 재산 횡령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큰 이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 김태수, 공범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큰 이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큰 이모가 방청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이모가 정말 잘못했어. 목소리가 절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법정 경위 2명이 큰 이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끌려가는 큰 이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바보인 척하며 모은 증거. 새벽에 차린 밥상을 발로 차이던 수모. 창고에 갇혀 굶주리던 밤들. 버스터미널에서 죽어가던 동생.
그 모든 기억이 민준의 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큰 이모와 큰 이모부가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민준과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우가 오빠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싸움을 끝낸 후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저희가 이겼어요. 민준이 팔찌를 만졌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준 기적 같은 선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민준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길을 따라서요.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명문대 캠퍼스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강당 앞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72회 입학식. 글자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23이 된 민준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졌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10년 전 버스터미널에서 떨던 12살 꼬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옆에는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법대 신입생이 된 지우도 어느새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변호사는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지우가 오빠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오빠, 긴장돼? 민준이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의대 전국수석이 뭘 긴장해? 지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도 법대 장학생이잖아. 그건 그렇지. 지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변호사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됐습니다. 신입생 대표 연설 순서가 왔습니다. 민준이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신입생, 학부모, 교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대표 민준입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잠시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저는 버스터미널에 버려진 12살 아이였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잃고 믿었던 어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영하 15도, 한겨울밤, 기차도 끊기고 아무도 없는 터미널에서 동생 손을 잡고 밤새 떨었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앞이 안 보였습니다. 민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팔찌를 만졌습니다. 10년 전 할머니가 준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길을 만들어뒀습니다. 팔찌 안에 변호사님 전화번호를 숨겨놨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막히면 옆으로, 옆도 막히면 돌아서, 돌아서도 안 되면 기다리면 된다고.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10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민준이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인생에 막힌 길은 없습니다. 앞이 막히면 옆으로, 옆도 막히면 돌아서, 돌아서도 안 되면 기다리면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할머니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을 지키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묘소였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꽃다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지우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의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약속 지켰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졸업하면 제일 먼저 올게요. 할머니,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변호사 될 거야. 약한 사람들 지켜줄 거야.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 될게. 변호사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애들 잘 컸죠?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덕분에 살았어요. 하늘에서 보세요. 제가 잘 키웠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묘비 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바람결에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었습니다. 지우가 앞서가며 손을 뻗어 벚꽃잎을 받으려 했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민준 옆에 섰습니다. 민준아, 선생님 자랑스럽다. 저도 감사해요. 선생님, 저희 안 버려줘서 당연한 건데 뭘. 너희는 선생님 가족이잖아. 민준이 변호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 의사 되는 거, 변호사 되는 거 다 볼 때까지 살아야지. 세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서요. 민준이 팔찌를 만졌습니다. 10년을 한 번도 벗지 않은 팔찌.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팔찌. 지우도 자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남매가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앞에 펼쳐진 길이 보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길. 10년 전 추운 터미널에서 떨던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걷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막힌 길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립니다. 할머니가 준비해준 사랑은 아이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시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민준이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아이들을 지키는 그날까지, 할머니의 사랑을 돌려주는 그날까지, 민준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